네, 데이바이데이 수요 시간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은 영소목 김양현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소목 김양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모처럼 영화관이 북적이고 있는데요. 네. 지난번에 소개했던 연상호 감독의 얼굴이 그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또 애니메이션 영화예요. 네. 귀멸의 칼날. 그렇죠. 이게 뭐 한 400만 명 엄청난 흥행을 지금 달리고 있고요. 네. 또 이어서 그 화제의 신작이죠.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 네. 이제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소개할 영화는요. 어쩔 수가 없다입니다. 어쨌든 개봉 전부터 관심이 많았던 영화예요. 네. 그래서 영화제도 출품이 됐고 뭐 감독뿐 아니고 배우도 아주 화려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박찬욱 감독하면 뭐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세계적 거장이죠. 네. 그 세계적 배우의 반열에 든 뭐 이병헌 주인공이고 또 손예진, 이성민, 염혜란, 박희순, 차승원 이런 분들이 출연하니까요. 뭐 배우들 보는 재미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영화 이렇게 예.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예. 또 베니스 영화제에서 안타깝게 수상은 못했지만 관객들의 엄청난 호평 받았고 토론토 영화제에서는 관객 특별상을 받았거든요. 또 아카데미 영화제 내년에 하는데 거기 이제 외국 영화 부분에 출품들 하고 있고요. 그럼 일단은 이 영화 어떤 내용인가요? 이병헌 씨가 주연한 주인공이 네. 극중 이름이 유만수예요. 네. 제지공장, 네. 종이를 만드는 공장의 이제 작업 반장이죠. 네. 25년 동안 제지공장에서 열심히 일했고 네. 뭐 평생을 거기서 일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던 어느 날 그 회사는 유만수에게 특별 선물을 했어요. 열어보니까 장어 세트예요. 네. 그래서 가족들과 굉장히 맛있게 바비큐를 해서 먹었는데요. 다음날 출근하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청천벽력 같은 어떤 소리인데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져 가지고 예. 외국계 기업에 인수합병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회사를 인수한 기업은 대규모의 정리해고에 들어갔고 만수도 그 대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장어 세트는 해고 당하는 사람들에게 좀 미안하니까 준 선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만수는 뭐 막 사정을 하죠. 제가 이렇고 저렇고 뭐 회사에 기여한 것도 있고, 근데 이제 회사의 그 담당자가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수에게는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닥쳐오게 되는 거죠. 아니 해고도 엄청난 문제인데 또 다른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인데요? 일단은 본인이 해고되었지만 예. 경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곧 다른 회사에 취직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만수의 생각과 달리 재취업이 안 됐던 거죠. 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만수가 지금 살고 있었던 집이 네. 이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샀는데 이게 이제 아버지가 옛날에 사다가 지었던 집인데 부도가 나가지고 팔렸었던 것을 만수가 다시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수에게는 이게 뭐 아버지가 못 다룬 꿈 같은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일을 못 하니까 대출금 상환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저 은행에서는 이 집을 그 차압하겠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만수의 아내 이밀이 손예진 씨가 연기했는데요. 집을 팔자 이렇게 나온 거죠. 왜냐하면 갚을 수가 없으니까. 네. 또 아내 이민희는 자신이 이제 다니던 테니스 클럽이라든지 뭐 댄스 클럽 이런 것도 나 이제 다 안 나가겠다 그렇게 하고 또 아이들 이제 OTT 서비스 이런 것도 끊고 또 차도 팔고 네. 그리고 이 아내는 저 치과병원에 아르바이트를 나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이제 만수에게는 견딜 수 없는 절망으로 다가온 거죠. 야, 이 해고 하나만으로 모든 삶이 다 엉망이 돼버린 거네요. 어떻게 보면 가장으로서 정말 좀 자괴감이 들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던 중에 만수에게 희소식이 하나 들렸어요. 예. 경쟁 회사였던 문페이퍼라는
네. 그 제지회사에서 네. 경력직을 뽑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수는 이력서를 이제 정성껏 써가지고 가지만 공장장으로부터 약간 모욕만 당한 채 이제 돌아오게 돼요. 그러나 어쨌든 이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집 문제도 있고 예. 안에 뭐 아이들 문제 다 걸려 있으니까. 네. 그래서 만수는 자기 나름의 기가 막힌 묘책을 하나 생각해낸 거죠. 아, 묘책이 뭐예요? 그 가짜 회사를 자기가 만들었어요. 일단 페이퍼 컴퍼니였던 거. 예. 그리고는 이제 광고를 낸 거예요. 그 관련 잡지에. 예. 새로 시작하는 제지 회사인데 경력직을 뽑는다. 이런 예. 광고를 자기가 허위 광고죠. 이렇게 한 이유는 그 제지 분야에 경력직이 누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니까 이력서가 막 들어왔잖아요. 예, 예. 그래서 만수가 이력서를 쫙 펼쳐놓고 이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하면서 자기와 경쟁자라고 여겨지는 세 명을 딱 추려요. 그 세 명의 인물이 이제 구범모, 또 최선출, 고시조 이런데 자, 이 세 명을 왜 뽑았냐면은 아무리 봐도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최근에 해고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문페이퍼에 뭐라고 할까 입사할 가능성이 큰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설마 이 경쟁자들을 제거하기라도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만수는 예. 이 세 명만 제거하면 예. 그 자리는 내 자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어쨌든 죽여서라도 없애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계획을 이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만수가 혼잣말로 계속 했던 말이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어쩔 수가 없다. 당신들을 제거해야 내가 사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것이 영화 중후반부의 다 내용이죠. 그래서 제목이 이렇군요. 네. 근데 아무리 뭐 내가 지금 취직을 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지만 누군가를 제거해야 된다는 건 요거는 갑자기 장르가 바뀌는 거잖아요. 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당연히 안 되죠. 예. 자, 감독은 약간 이런 설정과 장르, 이게 이제 장르가 블랙 코미디 장르거든요. 네. 그 코미디라는 요소 속에 좀 메시지를 많이 넣어 놓은 거죠. 또 오늘 우리 사회를 좀 고발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도 있고요. 예. 기계화되고 세계화되어가는 이 기업의 시스템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해고라는 이름으로 이제 밀려나는 노동자들의 어떤 애환 이걸 이제 감독이 다루려고 했고요. 네. 그래서 만수가 이제 해고당할 때 그 회사 간부가 한 말이 어쩔 수가 없다 했거든요. 네, 네.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 뭐 인수합병 당했으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정말 어쩔 수가 없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직원은 해고되지만 그 자기 그 자르는 경영자는 해고 안 당하잖아요. 예. 아니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인수합병하면서 그 경영자들은 더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 문제냐? 직원은 해고되지만 경영진은 더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게 과연 어쩔 수 없는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항상 당하는 것은 좀 힘없는 노동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영화에서 또 감독이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그 노동자가 늘 이제 약자의 위치에 있는데 문제는 이 영화에서 만수가 경쟁자들을 제거하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동자들끼리 피터지게 싸우는 이 문제를 이제 심도 있게 다뤘거든요. 만수도 이제 다른 경쟁자들을 제거하면서 어쩔 수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일까? 예를 들면 다른 방식을 추구할 수도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만수가 그 해고자들 3명을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의기투합해서 제지회사를 하나 만듭시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예. 하지만 만수는 오로지 저 사람들 없애야 내가 산다. 이런 아주 오래된 어떤 그런 일반화된 생각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단면이다.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건데 노동자들끼리 혹은 동종업계끼리 그 정말 생존을 놓고
미친 듯한 경쟁을 하고 있는.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될까? 구조를 좀 바꾸면 안 될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왜 모든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하는 팀만 막대한 상금을 받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했어요. 예를 들면 1등이 뭐 10억을 받고 2등은 뭐 1억을 받고 약간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쵸. 1등은 10억을 주면 1등은 한 5억만 주고 2등은 4억 주고 3등은 3억 주고 이런 식으로 좀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등과 2등의 사이에 큰 차이를 안 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회사의 그 사장님은 노동자보다 200배 혹은 뭐 300배의 연봉을 받아야 되는가? 대기업 같은 경우에. 80년대 이전에는 아무리 회사의 사장님이라 해도 한 10배 정도 받았거든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 뭐 몇백 배를 막 받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으로 치면은 신입사원 200명, 300명을 뽑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혼자 그걸 독식하잖아요. 또 스포츠 선수들은 왜 몇십억 혹은 뭐 외국 같은 경우에 몇백억의 연봉을 받아야 되는가. 뭐 유명한 연예인들도 뭐 엄청난 그런 개런티를 받잖아요. 근데 꼭 그래야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가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다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사야 같은 경우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나라,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나라 이런 예언을 했잖아요. 그건 결국 바벨론이 왜 이스라엘 꼭 침략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파괴하고 그런 해서 빼앗는 방식으로 확장하느냐. 아니 너네랑 우리랑 같이 조화롭게 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 중에 포도원 주인 비유가 있잖아요. 오전 이제 9시에 일하러 온 노동자, 또 11시, 오후 1시, 3시, 5시 이렇게 광장에 나가서 주인이 내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그럼 내가 1데나리온의 임금을 주겠다. 그 유명한 비유잖아요. 그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로마 제국 치하에서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고 생계의 위협을 받는 동족에게 하루의 품삯을 줘서 그 가족을 부양하게 하는 그 주인의 배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기독교 기업가라면 우리가 신실한 사업가라면 내가 많은 수익을 받는 이런 거 말고 나의 수익을 조금 줄여서라도 한 명이라도 더 채용하고 같이 가고 공존하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건강한 사회고. 감독이 좀 그런 메시지를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던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자, 영서목 오늘도 김양현 목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